한번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니, 쌤, 무슨 행복해요? 근데, 자,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 하면은요, 진짜 최고 불행한 거예요. 왜? 자격증은 못 따고, 마음은 계속 지옥이고, 놀지도 못해요, 제대로. 아예 그냥 안 하고 놀아버리면 괜찮은데. 그 세 가지를 다 놓치는 겁니다. 요 비율을 잘 몰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냥 모르고 잘 공부를 하시는데, 보통 58, 59, 뭐 55 이런 식으로 많이 불합격합니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밤새서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답변 받은 수험생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대단히 막 수학 올림피아드, 갑자기 막 고등학교 막 그런 수학 문제 1등급 맞아야 되는 수학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려워봐야 한 고려대 환경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2026년 대비 수질 환경 기사산업기사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질 환경 산업기사를 먼저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기사하고 기사 난이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산업기사가 한 8.5에서 9, 기사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게는 10% 정도밖에 난이도 차이가 안 나고, 출제 범위가 그냥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필기에서는 기사가 이제 상하수도라는 과목이 포함되긴 하지만, 실기에서 결국 산업기사도 상하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범위도 그냥 똑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되셨을 때 기사 응시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에도 기사는 반드시 응시를 꼭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 통틀어서 합격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에 출제 기준이 한번 바뀌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또 내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에듀피디에서 환경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 강의 위주고, 환경직 공무원서부터 수질대기 폐기물 산업위생, 산업보건지도사, 환경유능사, 토양, 자연생태, 정수시설, 소음진동까지 환경에 관한 이제 강의들은 전부 다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강의, 각종 이제 대학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역량 강화, 또 이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환경 진로 특강도 진행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요거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로 콘텐츠가 환경 진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밤 8시에 라이브로 진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이제 환경 컨텐츠들도 여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여기서 이제 환경 공학 관련한 자료들, 학습 자료들, 또 기타 등등 취업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고려대 환경과 분들은, 자, 요 특강을 들으셨으니까 저 특강 들었었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등업 신청에 남겨주시면, 원래는 등업이 한 단계밖에 등업이 안 되는데, 특별히 2단계 등업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등업이 되면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별 엔진에 똑같이 이름 똑같은데요. 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준생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직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퀄리티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수질환경 자격증의 개요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시작을 하는데요. 자격증이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나요?
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질환경 기사가 뭐야? 수질환경 기사가 누구야? 수질환경 기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어떤 일,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의 소양이 바로 시험에 출제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소양을 살펴보면요. 수질 오염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갖고 오염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냥 이렇게만 되면 기사가 아니죠. 산업기사가 아니죠. 판단한 거를 뭘로 평가해야 된다? 측정 분석을 통해서 오염의 정도를 산출을 해야 되고요. 자, 정도를 산출했어요. 어떤 물질이 들었고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 농도로, 얼마 ppm, 얼마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왔는지 알면 걔를 법규 기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된다? 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수자원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미래의 여러분들이죠.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의 소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는 오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측정과 그러니까 실험과 법규 지식을 통해서. 자,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한다. 초과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고 정화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이 소양이 있는지 과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의 과목을 한번 보게 되면 원래 기존의 기사는 5과목, 산업기사 4과목이었는데 25년부터 법규 과목이 삭제됐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규는 공부할 내용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법규가 삭제된 건 아닙니다. 근데 포함이 돼버렸죠, 1과목에. 그리고 비중이 줄어버렸죠. 예전에는 법규가 한 과목이고 한 과목에서 문제가 20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개론안에 들어가면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보다 법규 공부할 양이 확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법규는 왜 공부를 적게 하면 좋은지는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기사는 4과목이고 산업기사는 3과목입니다. 그래서 개론, 방지기술, 공정시험 기준 이 3과목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자격증을 일단 필기는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격증 시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 시험이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얼마냐? 바로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락이 뭐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그러니까 40점은 괜찮은데 35점부터는 다른 과목이 암만 평균을 넘는 80점, 90점, 100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35점 나오면은 35점 이하가 나오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공부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실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기는 이제 객관식이 아닙니다. 원래는 객관식 사지선다였었는데 실기는 필답형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 풀이 과정까지 다 채점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단답형, 뭐 이론을 서술식으로 써야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 2차. 그래서 2차 실기 대비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면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올려놓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 무료입니다. 어쨌든 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항수는 한 과목당 20문항이에요. 그래서 기사는 80, 산업기사는 3과목이니까 60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시험 치러지는 게 한 과목 보고 그 다음 교시에 다음 과목 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4과목을 다 봐요. 산업기사는 한 번에 3과목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 중에 그냥 어떻게든 내가 60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응시자는 이 조금 기사가 약 9,000, 산업기사가 한 1,500 정도 되겠고요.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하지만은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현직자분들이 이제는 자격증을 안 따는 분들이 잘 없어요. 거의 다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격증을 하나만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가 잘 없어집니다. 이제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고스펙으로 가다 보니까 응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국의 환경과 전공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응시자 늘어난다는 거는 그 외에 직장인분들이 또 졸업 후에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합격률은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수질의 경우에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험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따는 게 좋다. 사실은 하루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따야지 나중에 이제 취준할 때 직장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시험 난이도도 힘들어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큐넷 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전략을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시험이 빅데이터에서 문제가 추출되는 이 CBT 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CBT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컴퓨터에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컴퓨터가 다 넣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마우스로 OMR 카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 해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바로 1초 만에 합격 불합격이 나와요. 1초는 아니고 한 3, 4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곧 클릭하면은 바로 합부를 알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CBT가 됐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22년 이전에는 종이 시험이었거든요. 종이 시험하고 바뀐 게 뭐냐면 철저하게 문제은행식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신출 문제도 그 안에 넣고 랜덤하게 돌려서 추출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면 신출 문제도 거기 들어있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신출 문제가 추가되긴 하지만 결국 빅데이터 안에서 랜덤하게 문제가 추출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 일단 인지하시고 요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에서 문제가 추출되는 형식이다. 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자격증 시험하고 일반 시험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일반 시험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시험의 형태입니다. 자,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평가예요. 출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문제 만들고요. 시험 구성은 쉬운 문제도 있고 보통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죠. 뭐 어떤 선생님들은 어려운 문제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 똑같은 거는 목표 점수가 100점 또는 1등입니다. 내가 어쨌든 시험 보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시험을 잘 봐야지 좋은 게 일반 시험의 형태예요. 자,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 그 컨셉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절대평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100명이 응시를 해도 100명 다 합격할 수 있다 없다. 100명 다 합격해도 행정상의 문제는 없어요. 물론 난이도 조절 실패로 출제자가 좀 혼나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회차에 그 출제자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고 평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된다. 여기서 랜덤하게 출제가 되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쉬운 문제와 보통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섞여서 출제가 된다는 거고 합격 점수는 얼마? 평균 60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100점하고 60점의 아주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10문제가 출제된다고 해봅시다. 기존의 일반 시험의 경우에는 10문제 낼 거고 요 책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중에 출제할 거야. 그러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다 봐야 돼요? 아니면 20페이지만 보면 돼요? 당연히 다 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최대한 다 맞춰야 되니까. 그게 일반 시험이라면 자격증 시험은 똑같이 1페이지에서 50페이지 낼 거예요. 그런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쉬운 문제고요.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보통 문제고요.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어려운 문제로 낼 겁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가 4개, 보통 문제가 4개, 어려운 문제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제가 잘못 얘기했죠? 4개, 4개, 3개면 안 맞으니까. 쉬운 문제가 3개, 보통 문제가 3개, 어려운 문제 4개 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쉬운 문제잖아요. 그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통 문제 무조건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 대로 어려운 문제를 풀겠죠. 맞습니까?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60점이 나올 수 있게끔 뭘 정해야 된다?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게 자격증 시험의 가장 큰 우리 공부 포인트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대비 이렇게 하는데 큐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시하는 이 문제 출제 비율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다 동일하고요. 쉬운 문제가 30%, 보통이 30%, 어려운 문제 4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자격증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응시하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점수를 보게 되면요. 보통 몇 점으로 많이 떨어지신다. 이 비율을 잘 몰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냥 모르고 잘 공부를 하시는데 보통 58, 59, 뭐 55 이런 식으로 많이 불합격합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쉬운 문제, 보통 문제 다 합치면은 60%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요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회차에 이렇게 점수를 맞으셨어요. 그러면 2회차에 다시 봐야지 생각 들겠잖아요. 그죠? 몇 점만 맞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2회차 시험 볼 때 공부를 얼마나 한다? 55점 맞은 분은 5점만 더 하고요. 58점 맞은 분은 2점만 더 하고요. 59점 맞은 분은 1점만 더 해요. 보통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2회차에 또 어떻게 돼요? 55점 맞으면 하나 57점으로 떨어지고요. 58점 맞으면 똑같이 58 또 나오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59 나온 분도 또 59 나오거나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어려운 문제가 40%이기 때문이에요. 요걸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전략을 어떻게 세운다? 쉬운 문제는 보통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춘다. 물론 여기서 한두 문제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몇 프로까지 건드린다? 목표가 최소 20%까지는 건드린다. 그렇게 목표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좀 퍼센트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뭐 대단히 막 수학 올림피아드, 갑자기 막 고등학교 막 그런 수학 문제 1등급 맞아야 되는 수학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려워봐야 한 중학교 수학 정도 수준이고 중학교 수학의 기본 문제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한 수준의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존 개념 문제에 또 개념 문제가 합쳐지는 복합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A라는 개념 알고 있고 B라는 개념 알고 있어요. 둘을 합쳐놓은 하나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응용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라는 개념이 있는데 B라는 개념은 아니고 공학기초적인 소양을 통해 갖고 단위 환산을 하거나 보정을 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흔히 원래 나오는 문제인데 약간 틀었네, 약간 함정을 줬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응용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은 역시나 앞에 개념의 복합 개념, 개념 기초의 함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자연히 심화 개념의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 둘씩 배양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심화 개념 못 풀어도 합격돼야 한대요. 됩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돼요. 그런데 심화 개념을 맞추면 맞출수록 어떻게 되는 건 사실입니까? 합격이 아주 확실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화 개념까지 풀 수 있게끔
우리가 지향은 해야 되는 거죠. 지향을. 자,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 컨셉인데 출제 횟수가 매우 낮은 것들. 막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오고 20년에 한 번 나오고 이런 거 맞추기가 힘들죠. 그리고 교재에 아예 수록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태 출제된 적이 없던 문제인 거야. 완전히. 그리고 뭐 전공서적에 어디 막 귀퉁이에 있는 거 발췌해 갖고 출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못 맞춰요. 예. 그리고 이것까지 대비하려면 학습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는 저는 권장은 안 드려요.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제가 뒤에서 그 요령 하나 설명드리고 어지간한 건 지역적인 거를 못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전혀 없다. 왜? 기본적으로 내가 쉬운 문제, 보통 문제, 그리고 약간의 응용 문제까지만 건드려도 평균 70, 80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 대비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하고 실기는 처음부터 한 번에 해야 된다. 한 번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좀 컨셉을 갖고 가셔야 돼요. 실기는 그럼 어떻게 출제되는데 이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출제가 아까 과목 제가 보여드렸죠.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인데 그 중에서 앞에 첫 번째 과목인 수질오염 개론. 여기서 원래 우리 필기 때는 개론의 법규가 포함되었지만 실기 때는 여기에 개론의 법규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가정해서 요 개론하고 그 다음에 방지기술. 요 2가지 과목이 주요 출제 부분입니다. 80에서 90%를 차지한다라는 요 2과목이.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과목이 하나 생기죠? 누구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물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빼야 되겠네. 상하수도는 개념 문제 조금 하고 계산 문제 무조건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상하수도인데 요거는 이제 실기 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나오는 그 파트들이 있어요. 상하수도에. 그래서 얘는 아주 그냥 효자 챕터들이고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공정시험 이거 다 암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출제는 됩니다. 근데 돼봐야 얼마 나온다? 10에서 많이 나와야 20%.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론 방지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론과 방지 기술은 어떠한 과목이냐면 철저한 이해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여기 크득크득 들어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뭐다? 실기의 주요 출제 범위라는 거. 실기까지 한 번에 통과를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필기만 내가 암기해갖고 그냥 넘어가고 실기 때 또 그때 내가 응용 문제, 계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거야? 안 돼요. 시간도 없고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필기서부터 시간 많을 때부터 이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차근차근 배양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실기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 대부분이 필기에서 다 출제된 개념들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응용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다 계산 문제 필기서부터 잘 해놔야 됩니다. 자, 미리미리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요 계산 문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개념학습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가지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한 1분 내외, 2분 내외로 설명드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마만큼 개념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사고력이 요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개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시라는 측면에서 요 예시를 좀 드는 거고요. 요 2가지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제가 예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하시면서 나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탄 들어보셨나요? 활성탄은 숯하고 그 특징이 똑같은 건데 물리적 흡착의 특징을 가집니다. 물리적 흡착이라는 거는 화학적 흡착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흡착은 비선택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성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특정한 물질만 흡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조건이 아니면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 흡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라는 물질도 흡착하고 네모라는 물질도 흡착하고 동그라미도 흡착하고 별도 흡착하고 자 이런 식으로 흡착을 가지고 자 제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세모 흡착층 그다음에 네모 흡착층 별 흡착층 이렇게 돼서 다층을 가지죠. 다분자의 흡착층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극성입니다. 비극성이라는 건 뭘까요? 극성 빼고는 다 잡는다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극성 물질이 뭐가 있냐면 극성 물질 바로 물이 있습니다. 물. 그 다음에 뭐 산, 염기 대단히 이제 산 형태, 염기 형태로 돼 있으면 또 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비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는 대로 다 붙인다. 뭐만 아니면 다 붙인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 지금 극성만 아니면은 다 잡는다라는 겁니다. 뭐 기타 또 못 잡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말고는 다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역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역적은 뭐냐? 반응의 방향이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활성탄은 흡착 반응하고 이 붙은 걸 다시 거꾸로 떼내는 탈착 반응. 그 흡착 반응이 정반응, 탈착 반응이 역반응.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가역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활성탄이 가역적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착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다시 탈착해서 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량이라는 거는 부피가 시간 단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1세제곱미터 per 세크. 이거 대표적인 이제 유량 단위죠. 1초에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량의 단위. 그래서 유량의 개념. 그래서 유량의 단위는 부피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량을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단면적에다가 속도, 유속을 갖다 곱하면 이것도 유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짧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죠. 자, 요 문제들은 실제로 기출로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이에요. 자, 첫 번째. 활성탄은 재생이 불가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재생이 가능한 거지. 그죠? 왜?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활성탄은 물을 잘 흡수하므로 수처리에는 부적합하다. 자, 물에다가 활성탄 집어넣으면 물을 먼저 흡수를 쫙 하니까 오염물질 지금 흡착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활성탄은 무슨 성질?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만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극성 대표적인 물을 못 잡고 물 말고 나머지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은 잘 흡착이 되겠죠. 부적합하지 않죠. 그죠? 적합하겠고요. 실제로 많이 쓰고 정수기 그래서 필터로도 활성탄을 많이 씁니다. 자, 체류 시간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맞아요? 자, 이거 거꾸로 개념인 건데 아까 유량은 부피 나누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유량이 부피 나누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은 거꾸로 요 Q하고 T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맞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얘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OX 문제가 아닌데 유량이 있고 유속이 있고
단면적을 구해라. 아까 개념 중에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단면적으로 정리하니까 유량 나누기 유속이 되겠고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유량이 10이고 유속이 2고요. 나누니까 5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5 제곱미터 해서 4번 문제까지 어때요? 이해되죠? 그죠? 풀 수 있겠죠? 할만하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사의 합격점으로 벌써 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은 제가 반복하지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지기술 과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지기술은 뭘 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과목이었었죠. 아까 필기, 실기, 특히 실기. 자, 개론하고 방지기술 합치면은 거의 8, 90%라고 그랬습니다. 출제 비율이. 근데 그 중에서도 방지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개론보다. 그래서 많게는 50%. 진짜 많이 나오면은 뭐 60%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방지기술 그러면 실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방지기술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질오염 방지기술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면서 들었나요? 수업을? 보통 방지기술은 이제 3, 4학년 때 많이 들으니까 아직 안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방지기술 과목 좋았다, 싫었다, 어려웠다. 싫었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방지기술이나 그 방지기술 이름만 바뀐 폐수처리공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전공 공부할 때는 사실 끝까지 가면은 당연히 어렵죠. 모든 과목이 어렵죠. 근데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지기술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방지기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방지기술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할 게 많다라는 거.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것이지 아예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개념 학습한 것처럼 그렇게 그 개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 자격증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되고요. 꾸준히 하려면 사실상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거.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 다이어트 하기 힘들죠? 자격증 따기도 힘들거든요?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면은 뭘 만들어 놔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스케줄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자격증 공부할 때 굉장히 달콤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겠네요. 보통 언제 공부하죠? 여름방학. 그리고 또 언제 공부하죠? 겨울방학에 합니다. 학기 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2회차는 뭐 5월달에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2회차에 공부하려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학 때 하는 게 좋은데 방학 때 하려면 굉장히 달콤해요. 여름방학 얼마나 달콤합니까? 놀러 갈 때도 많고 빠지도 가야 되고 그죠? 뭐 미팅도 해야 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방학을 여러분들 딱 2달만 내지는 뭐 3달만 자격증 공부에 다 내가 투자를 하겠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니 쌤 무슨 행복해요. 근데 자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 하면은요 진짜 최고 불행한 거예요. 왜? 자격증은 못 따고 마음은 계속 지옥이고 놀지도 못해요 제대로. 아예 그냥 안 하고 놀아버리면 괜찮은데 그 세 가지를 다 놓치는 겁니다. 제대로 그냥 몰입해서 하면 생각보다 몰입해서 할 때는 즐거워요. 그러면 내 자기 효능감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방학 때.
겨울방학도 만만치 않게 달콤하죠. 추우니까 따뜻한 데 들어가서 귤 까먹고. 그리고 또 이때 시즌에 뭐도 겹쳐요? 명절도 겹칩니다. 막 신년에, 송년에, 망년에, 그리고 설날 이게 다 겹치거든요. 까딱하다가는 공부할 시간 한 달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경하고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내가 방학 때 딱 공부를 한다 그러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 놔야 된다. 몰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격증 공부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할 양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반드시 무슨 시간을 준비해 놔야 된다. 복습 시간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월화수목금 다 놀고 토일에 그냥 몰아갖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 이거 하고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그냥 설렁설렁 논다. 평일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더 적은 시간 하더라도. 왜? 까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스케줄을 만들어 놔야 되고 약속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좀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 끝나고 딱 2달만 참으면 되니까 이후에 놀자라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엄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다 공표도 하십시오. 내가 자격증 따서 합격해서 돌아온다. 요 공표를 하시면 훨씬 더 내가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환경도 미리미리 청소도 다 해두시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싶어. 그렇게 뭐 안 했던 뭐 스트레칭도 하고 싶고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별걸 다 해요. 좋은 일을. 자, 그런데 그것도 미리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이전에. 공부밖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해놓으시는 게 이 방지기술 실기 필기 대비를 위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 필기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 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넘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 우선 쉬운 문제, 보통 문제를 맞추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개념 정리 확실하게, 공학 기초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응용 문제도 자연히 풀린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정말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나 정말 어려운 심화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얘네들도 맞추고 싶죠, 사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지문을 읽었더니 1번 보기, 이거 봤던 거네. 2번 봤던 거네. 3번 봤던 거네 했는데 4번이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반대입니다. 1번 보기 봤더니 뭐야? 2번 뭐야? 3번 뭐야? 4번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는 10중 8구 어떻게 정답이 나온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 이럴 땐 정답. 이때는 공부하면 아는 내용 그 한 가지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 20년 이상 분석하면.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전제 조건?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내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었을 때 이것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내가 쉬운 문제, 보통 문제는 최소 풀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렇게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확실한 합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아까 CBT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CBT 문제은행으로 나오니까 우리 어떻게 대비할 거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는 수백 수천 개의 문제가 어디에 들어있다? 빅데이터 문제은행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걔가 랜덤하게 추출돼서 나오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 갖고 대기오염 개론에 좀 수질이죠. 제가 헷갈립니다. 대기 수질을 막 다 하니까. 자, 수질에서 활성 슬러지 문제가 나왔다. 활성 슬러지에 SVI 문제가 나왔다. SV 몰라도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 자, SVI 문제가 나왔다. 근데 SVI 문제가 1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2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3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1유형이 10번 나오고 2유형이 3번 나오고 3유형이 1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나올 확률은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예요? 1유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여태 10번 나왔던 것이 10번 10회차로 그 빅데이터 안에
수록이 돼 있던 거고,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발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랜덤으로 추출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 중에서 뭘 많이 봐야 된다. 빈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고, 이게 많이 나왔는지 안 많이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한 방법은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제가 빈출 문제 특강, 요 자료들을 다 무료로 카페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카페에 있는 빈출 문제 자료만 다운받으시면 해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순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실기는 벌써 지금 만들었는데 이문풀이라고, 이 문제는 꼭 풀자, 이문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기편도 만들고 있고, 이건 뭐냐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초 빈출 문제만 제가 엄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까지 카페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면서 노하우들, 알게 된 노하우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일반 시험 말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아주 유효한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틀린 문제 별표를 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 틀린 문제 별표는 일반 시험에서도 막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틀린 문제만 별표예요. 틀린 문제만. 그러면 맞은 문제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쿨하게. 찍어서 맞췄는데요, 헷갈려서 맞췄는데요, 넘어갔어요. 그냥. 그 시험장에서도 헷갈려서 맞춥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도 이제는 운명을 바꿔야죠.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틀린 문제들은 체크 하면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다시 틀린 문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봤었을 때 틀린 문제 다시 풀겠죠. 그죠? 근데 얘가 그냥 막 여기 풀이까지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연필로만 또는 샤프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러고 풀어봅니다. 풀려요? 그러면 별을 지웁니다. 연필 샤프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저 별표를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봐요. 분명히 또 틀립니다. 그리고 또 3일 뒤에 또 봐요. 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그제서야 여러분들 실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실력이 상승한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놔야 결과적으로 뭐까지 대비된다. 응용 문제까지 대비되고, 그래야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식 정리 노트. 자, 수질 환경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 무수한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뭐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손노트에다가 다 공식만 모아서 정리를 하세요. 아이패드에다가 정리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6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다 카페에 올라가 있거든요. 같이 빈출 문제하고 같이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 근데 내가 이제 스스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 더 베스트입니다. 더 암기도 잘 되고, 스스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스스로 만드는 걸 더 권장드려요. 자주 볼 수 있는 노트나 패드, 뭐 메모장에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학도의 마음입니다. 공학도의 마음은 뭘까요? 학습을 할 때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수질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길 가다가 물을 봤는데 뭐 흙탕물이에요. 저게 SS가 좀 높겠네. 탁도가 높겠네. 저 BOD는 좀 낮을 것 같아.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된다.
아니, 계속 미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험 준비하는 그 딱 두세 달만. 그때만 딱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전공 용어하고 점점 친숙해져요. 그러면 내가 학습을 할 때, 이거 너 모르는 용어 나왔는데 또 뭘까?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 학습이 쉬워지죠. 더 많은 개념들을 내가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학도에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는 거. 요 세 가지 갖고 계시면 학습하실 때 상당히 부스팅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또 Q&A, 함께하는 연구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합격의 그날까지 저는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마음을 좀 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좀 열리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활발한 소통을 좀 기대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들 101%의 응용 문제 만들려고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응용 문제라고 해서 갑자기 200%, 300%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기초 개념들, 공학 기초들. 요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에서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 지금 뭐 공식 정리집, 빈줄 문제, 이문풀이 이거 다 수강생분들이 말씀해 주신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하면서 선생님 저 이런 콘텐츠 필요해요 하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만들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Q&A입니다. 이거 진짜 Q&A 너무 중요한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Q&A를 미리미리 안 하고 시험 전날에 그 전날 밤에 막 문제도 막 10문제씩 막, 왜냐면은 그 마음을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시험은 이제 당장 내일 아침에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막 지금 투성인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그 밤에 답변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밤새서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답변 받은 수험생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그걸 답변 받았다고 해도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될까요? 100%?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들어가서 무슨 소리만 난다. 이거 봤던 건데, 어제 정리했던 건데, 자꾸 그냥 이빨 빠지는 소리만 나고, 결국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소리만 나고 풀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지? 이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전날이 아니라 2주 전으로, 이걸 4주 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해피해진다는 거예요. 미리 정리가 다 됐고 복습하다가 확실해졌을 때 시험장 가서 야, 이거 확실한 것도 나왔네. 해피하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레디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해 주시고 미리 질문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끝까지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질문사항은 참지 말고 앓지 말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소통 창구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초록별 엔진입니다. 그래서 환경 진로 고민이나 진학 고민이나 기타 등등 학습 고민 언제든지 유튜브 들어와서 뭐 댓글이나 스트리밍 소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들어오셔서 뭐 받아야 된다고요? 등업. 저 고대 여기 지금 특강 들었는데요. 등업 해주세요. 등업 받으시고 자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기,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운 시크릿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제 메일입니다. 게럿그린 네이버로 메일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수질환경산업기사 기사 2026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소통 창구로 안내를 주시면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